17. 안드레의 공작은 말에 올라앉은 채 포병대에 머물러 막 발포한 대포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막한 싸움터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에 띈 것은 조금 전까지도 꼼짝하지 않던 프랑스 군의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왼쪽에 있었던 것은 실제로 포병대였다는 것뿐이었다. 포병대 위의 연기는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 부관인 듯한 두 프랑스 기병이 언덕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언덕 아래쪽에서 아마 산병선의 보강을 위한 듯한 분명 그렇게 보이는 그다지 많지 않은 적의 종대가 이동하고 있었다. 아직 첫 발의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어느 틈에 다음 연기가 일어나고 이어 포 소리가 들렸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말머리를 돌려 바그라치온 공작을 찾으러 그룬도로 달려갔다. 그는 뒤에서 포격 소리가 차츰 빈번하게 되고 높아져 가는 것을 들었다. 아군도 응전을 시작한 것 같았다. 아래쪽의 군사가 오갔던 곳에서는 소총의 사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보나파르트의 무서운 편지를 지닌 레마루아는 지금 막 미라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모욕을 당한 미라는 자기의 잘못을 보상할 생각으로 당장 휘하 군대를 중앙과 양익으로 진출시키고 늦어도 저녁역까지, 말하자면 황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기의 눈앞에 대치하고 있는 빈약한 한 지대를 분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작되었구나. 마침내 피가 더 한층 세차게 심장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안드레의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나 내 뚜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15분 전에는 죽을 먹거나 보드카를 마시고 있던 중대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는 도처에서 대열을 짓기도 하고 총을 풀어 챙기기도 하는 병사들의 똑같이 서두르고 있는 동작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는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생한 감정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느꼈다. 시작됐다. 드디어 시작됐어. 무섭다. 그러나 유쾌하다. 병사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얼굴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공사 중인 보루까지 채 닿기 전에 그는 흐린 가을날의 저녁역에 가까운 빛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향해 다가오고 있는 기병대를 발견했다.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까자크 풍의 소매 없는 외투에 잿빛 양가죽의 차양 없는 모자를 쓰고 백마를 타고 있었다. 그는 바그라치온 공작이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그를 기다리면서 멈추어 있었다. 바그라치온 공작은 말을 세웠다. 그리고 안드레의 공작을 알아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안드레의 공작이 자기가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동안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작됐다. 드디어 시작됐어. 하는 표정은 바그라치온 공작의 야무진 갈색 얼굴에도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잠이 덜 깬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불안한 호기심을 품고 이 까닭도 하지 않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과연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생각하며 느끼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움직이지 않는 얼굴 속엔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그를 쳐다보면서 자문해 보았다. 바그라치온 공작은 안드레이 공작의 말에 대한 동의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좋아 하고 말했으나 그것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안드레이가 보고한 것은 모두 자기가 벌써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표정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너무나 빨리 말을 몰았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재빨리 말했다. 바그라치온 공작은 서두를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 이러는 것처럼 동부식 악센트로 천천히 발음했다. 그러나 그는 뚜신의 중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말을 달렸다. 안드레이 공작도 망료들과 함께 뒤따랐다. 바그라치온 공작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부관인 망료 장교 전령인 죄르코프, 꼬리를 짧게 자른 아름다운 말을 탄 당직 영관, 그저 호기심에서 전투에 동행이 허용된 문관인 군사재판 검찰관들이었다. 검찰관은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비대한 사나이였으나 어린아이 같은 기쁨의 미소를 띠고 말 위에서 흔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낙타 외투를 입고 치중의 안장에 올라앉은 괴상한 모습을 경기병과 까닭의 부관들 사이에 드러내고 있었다. 글쎄 이 사람은 전투를 보고 싶어 하거든. 볼건스키에게 검찰관을 가리키면서 죄르코프는 말했다. 벌써부터 명치 끝이 아프다는군. 이제 자그마치 해두십시오. 하고 검찰관은 순박하고 동시에 교활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 모습은 죄르코프의 익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 못 견디게 기뻐서 실제의 자기보다도 일부러 어리석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기나 한 것처럼 보였다.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공작. 하고 당직 영관은 말했다. 그는 프랑스어로 공작이라는 칭호에 무엇인가 특별한 표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도무지 그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았다. 이때 모두들은 벌써 뚜신의 중대에 거의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의 앞쪽에 포탄이 떨어졌다. 지금 떨어진 것은 뭡니까? 하고 순박한 미소를 띠면서 검찰관이 물었다. 프랑스제의 과자지요. 죄르코프는 대답했다. 그러면 적을 가지고 죽이는 거로군요. 그러고 보면 하고 검찰관은 물었다. 무서운 거로군요. 정말 하고 말한 그는 만족한 나머지 완전히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갑자기 또 뜻하지 않은 음향이 울리고 문득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에 부딪히는 것 같더니 뚝 그쳤다. 쉬, 쉬, 쉬 철석하는 소리가 나자 검찰관의 조금 오른쪽의 뒤에서 오고 있던 까자크가 말과 함께 땅 위로 푹 쓰러졌다. 죄르코프와 당직 영관은 안장에다 몸을 구부리고 얼른 말을 옆쪽으로 돌렸다. 검찰관은 까자크의 정면에 서서 주의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까자크는 죽어 있었으나 말은 아직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그라치온 공작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돌아보았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소동의 원인을 알자 그런 쓸데없는 일에 붙들려 있을 틈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고개를 도로 돌렸다. 그는 말을 세우고 뛰어난 기수 같은 태도로 살짝 상반신을 구부리면서 외투에 얽히는 군도를 바로 잡았다. 군도는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고풍스러운 것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수브로프가 이탈리아에서
바그라지온에게 칼을 선사했다는 이야기를 상기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추억이 유달리 유쾌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아까 볼콘스키가 서서 싸움터를 시찰했던 그 포병 중대로 다가갔다. 누구의 중대인가? 바그라지온 공작은 포차 옆에 서 있는 하사에게 물었다. 그는 누구의 중대인가? 하고 물었지만 실은 너희들은 벌써 잔뜩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물었던 것이다. 하사도 그것을 알아챘다. 뚜신 대위의 중대입니다. 각하.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을 한 빨간 머리털의 하사는 부동 자세를 취하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알았어. 바그라지오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맨 가장자리의 포를 향해 앞쪽 차의 열을 지나갔다. 그가 막 그쪽으로 다가가자 이 대포에서 그를 비롯하여 망료의 고막을 찢는 것 같은 굉장한 발사의 음향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곧 포를 휩싸버린 연기 속에서 포신을 본래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서둘러 애를 쓰고 있는 포병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깨폭이 넓고 몸집이 큰 제1포수가 손에 포탄을 들고 두 다리를 벌려 훌쩍 뛰면서 차량 쪽으로 물러섰다. 제2포수는 떨리는 손으로 탄약통을 포구에 집어넣었다. 몸집이 작고 허리가 구부정한 뚜신 대위는 포신에 부딪히면서 앞쪽으로 뛰어나가 장군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조그만 손을 이마에 대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도 더 가해. 그럼 꼭 맞을 거야. 하고 외쳤다.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에 용감한 억양을 띠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그의 풍채에 어울리지 않았다. 제2포차 쏘아. 그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때려 부셔라. 맥드베제프. 바그라지오는 이 장교를 불렀다. 그러자 뚜시는 보통 군인이 경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녀가 축복이라도 하듯이 거북스러운 손짓으로 세 손가락을 모자의 차양에 대면서 장군에게로 다가왔다. 뚜신의 포는 저지의 공격을 명령받고 있었건만 그는 앞쪽에 보이는 생그라벤 마을을 소위탄으로 포격하고 있었다. 마을 전면에 프랑스군의 대집단이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방면을 무엇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아무한테서도 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평소 몹시 존경하고 있던 자하르첸코와 의논하여 마을을 태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좋아. 하고 바그라지오는 포병 장교의 보고에 대답하고 나서 마치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눈앞에 전개돼 있는 싸움터를 남김없이 둘러보는 것이었다. 우익 쪽은 어디보다도 가장 프랑스군에 접근하고 있었다. 키예프 연대가 위치하고 있는 고지에서 약간 내려간 개울에 가까운 처지에는 가슴을 찧어 듣는 것 같은 소총의 폭가되는 소리가 들리고 그보다 훨씬 오른쪽의 용기병대 뒤쪽에서는 아군의 측면을 우회하려는 프랑스의 종대를 망료 장교가 공작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좌익 쪽은 숲 때문에 시야가 막혀 있었다. 바그라지온 공작은 중앙의 2개 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익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망료 장교는 만약 이 2개 대대가 떠나버리면 포를 원호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기탄 없이 공작에게 진언했다. 바그라지온 공작은 망료 장교를 돌아보고 멍청한 눈으로 잠자코 그를 바라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도 망료 장교의 진언이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실제로 다툴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요지에 포진하고 있는 연대장한테서 한 부관이 달려와 프랑스의 대군이 저지에서 내습해왔기 때문에 연대는 패주하여 키예프 척탄대 쪽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가지고 왔다. 바그라ți온 공작은 승낙과 찬성의 표시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보통 걸음으로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프랑스 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띤 부관을 용기병대로 파견시켰다. 그러나 거기로 파견되었던 부관은 30분 뒤에 돌아와서 용기병 연대장은 이미 골짜기의 건너쪽으로 퇴각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것은 이 연대가 맹렬한 포화의 집중을 받아 헛되게 병력을 잃었으므로 대장은 저격병을 서둘러 숲속으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좋아 하고 바그라ți온은 말했다. 그가 이 포병 중대를 떠나려고 했을 때 왼쪽 숲속에서도 포격 소리가 들렸지만 자신이 좌익 쪽으로 알맞게 닿도록 달려가기엔 너무나 멀었으므로 바그라ți온 공작은 쥐르코프를 그쪽으로 파견했다. 그것은 고참인 장군에게 오래 적에게 버틸 힘이 우익에게는 없을 것 같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서 골짜기의 건너쪽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또 신의 중대이며 그것을 엄호하고 있는 대대에 관해서는 완전히 잊혀지고 있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바그라ți온과 다른 상관들과의 이야기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명령 같은 것은 조금도 주어지지 않고 바그라ți온 공작은 단지 필연과 우연과 각 부대의 지휘관의 의지에 의해서 행하여진 모든 것이 비록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기획에 일치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우발적이고 지휘관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라ți온 공작의 존재는 사뭇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은 바그라ți온 공작이 전쟁의 요결을 터득하고 있는 태도에 의해서 당황한 얼굴로 다가오던 상관들도 이내 침착하게 되고 병사와 장교들도 기꺼이 그를 맞아 그의 앞에서는 어쩐지 활기를 띠게 될 뿐만 아니라 분명 그에게 자기의 용감함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